비 오는 어느 날 오후 한 권의 시집이 28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깨웠습니다. 그 시집 속에는 젊은 날의 약속이 적혀 있었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광주의 한 골목 안쪽에는 청춘서점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헌책방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오래된 책 냄새와 갓 내린 드립커피, 향기가 어우러지는 조용한 공간이었지요. 이곳의 주인은 김하나, 올해 48살입니다. 하나 씨는 20대 중반부터 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헌책방으로 시작했다가 10년 전쯤 카페를 겸하게 되었지요.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 씨에게는 27살 된 딸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며 엄마와 함께 가게 위층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요. 모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큰 웃음도 큰 다툼도 없는 잔잔한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상 속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물어보지 않기로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몇 번,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 번. 하나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지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고 너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고요. 유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에서 그 이상 캐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하나 씨가 20살이던 해는 1997년이었습니다. 그녀는 광주의 한 대학교 국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지요.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하나 씨는 도서관 구석 자리가 가장 편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을 좋아했고 시를 쓰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해 3월 문예창작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하나 씨는 유기철 선배를 만났습니다. 3학년이었던 기철 선배는 동아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언제나 낡은 노트를 들고 다녔고 틈만 나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늘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다녔지만 시를 낭송할 때만큼은 빛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동아리 모임 후 함께 남아 시를 이야기했고 주말이면 중고서점을 함께 돌아다녔지요. 기철 선배는 하나 씨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들을 소개해 주었고 하나 씨는 선배가 쓴 시를 가장 먼저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해 5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기철 선배는 대학로 근처 작은 옥탑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 씨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책으로 가득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언젠가 함께 시집을 내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기철 선배의 집은 가난했고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요. 하나 씨의 부모님은 딸이 문학도와 사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1998년 2월 하나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지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철 선배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이제 막 4학년이 되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지요. 말하지 않기로, 혼자 키우기로.
그것이 기철 선배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3월 초 하나 씨는 기철 선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기철 선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달라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기철 선배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시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표지가 달아있는 윤동주 시집이었지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책 이야기를 하자고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 씨는 그 책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 씨는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했고 큰 반대에 부딪혔지만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했지요.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1살 가을 하나 씨는 딸 유리를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지요. 잘한 선택이었다고,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20대를 하나 씨는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편의점과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유리를 돌보았지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쯤 작은 유산을 받아 헌책방을 열었고 그것이 청춘 서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리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에 떼를 쓰지 않았고 혼자서도 잘 놀았지요. 하나 씨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철 선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이 나오면 피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시집은 가게 서가 한 구석에 꽂아두었지요.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먼지가 쌓이는 자리에. 이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하나 씨는 48이 되었고 유리는 27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변함없이 조용했고 과거는 과거로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2025년 3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였지요. 하나 씨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리는 출판사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지요. 하나 씨는 습관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서가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책 저 책을 꺼내보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지요. 하나 씨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가게 구석 가장 높은 서가 앞에서요. 남자는 손을 뻗어 한 권의 낡은 시집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있는 윤동주 시집이었지요. 그 순간 하나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시집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속표지를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에게 우리의 20살이 언젠가 부드러운 페이지로 남기를. 기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하나 씨, 인가요? 그 순간 28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씨, 인가요? 그 말과 함께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나 씨는 카운터를 붙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지요. 기철이었습니다. 28년 만에 나타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철 씨. 하나 씨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기철은 시집을 들고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지요. 50대 초반의 나이답게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이 책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기철이 시집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지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8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청춘서점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와서 들어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혼란스러워 보였지요.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나 씨가 겨우 말했습니다.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지요. 컵을 들고 테이블로 가는 몇 걸음이 평생 걸어온 길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웠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 씨는 짧게 대답했지요. 이렇게 가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아닙니다. 딸과 함께 삽니다. 그 말에 기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나 씨는 말을 이어갔지요. 27살입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철은 잠시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유리가 우산을 털며 들어온 것이지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미팅이 취소돼서 유리의 말이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가 엄마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하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리야, 이쪽은 유기철입니다. 기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가웃거렸지요. 낯익은 이름이었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분이세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하나 씨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기철은 유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잠깐, 위로 올라가 있을래? 하나 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움직이지 않았지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리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숨겨서도 안 되었으니까요. 앉아라.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다. 반말이었습니다. 하나 씨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만 딸에게 반말을 했지요. 유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를, 헤어져야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긴 채 혼자 결정했던 이야기를. 기철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내 아빠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28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와 기철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지요.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냥 잊지 않았을 텐데.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유리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뭘 하셨을 건데요? 23세 아이 생겼다고 해서 뭘 하셨겠어요? 군대도 가야 하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유리야. 하나 씨가 딸을 말렸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래서 말 안 한 거잖아요. 아빠 인생 망칠까봐. 그럼 전 뭐예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요. 엄마는 엄마 생각만 했고 아빠는 아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분은 그냥 모르고 사신 거고. 그럼 저는요. 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버려진 거잖아요. 아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낳았다고요. 알아요. 근데 그건 엄마 선택이었지 제 선택은 아니잖아요. 유리가 일어섰습니다. 기철이 손을 뻗었지요. 유리 씨, 아니 유리야. 미안하다. 정말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냥 모르셨던 거니까. 유리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하나 씨와 기철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하나 씨의 목소리에도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당신 군대 가야 했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잖아요. 아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결혼해요. 학교 그만두고요. 아르바이트로 새 식구 먹여 살려요. 그래도 뭐예요? 그때 당신은 시인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밤새 시 쓰고 동인지 만들고 언젠가 등단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요. 내 선택이 당신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건 제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제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도 책임지고 싶었을 겁니다. 알아요. 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할 게 뻔했으니까. 그럼 당신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했습니다. 기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더 그랬을 겁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28년이 지났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았어요. 유리는 아빠 없이 자랐고요. 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집을 들여다볼 뿐이었지요. 마무리 마이너스 깊어진 고민. 한참 후 기철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은 문 앞에서 멈춰 섰지요.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 씨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유리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기철은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빗줄기에 흐릿해지는 것을 하나 씨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 씨는 유리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지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니 모든 것이 옳았다고,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리를 위한다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유리에게서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은요. 기철에게서도 유리에게서도 그리고 자신에게서도 다른 가능성을 빼앗았다는 것을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지요. 진실은 드러났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만 생겨났을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세 사람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다시 얽히기 시작했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청춘 서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 씨가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인 것이지요.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지도 책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위층에서는 유리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 연차를 냈고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 씨는 유리의 방문 앞에 식사를 갖다 놓았고 유리는 밤중에 나와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은 쪽지로만 대화했지요. 밥 먹어라. 네. 괜찮니? 네. 짧고 건조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기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씨는 그가 올까봐 두려우면서도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유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하나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리가 불렀습니다. 하나 씨는 손을 멈췄지요. 말해라. 저,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두려웠지요. 따로요. 엄마 없이요. 유리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권리였습니다. 막을 수 없었고 막아서도 안 되었지요. 연락처를 알아? 명함 두고 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봤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으세요? 아니다. 하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일이면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지요. 유리는 기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시간이 되면 연락 달라고. 기철은 바로 답장을 보냈지요. 언제든 좋다고, 유리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 씨와 처음 데이트했던 그 공원이었지요. 기철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랑 처음 걸었던 곳이라고 하셨어요. 유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걸 어떻게 해? 엄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20살 때 누군가와 이 공원을 걸었다고. 봄에는 벚꽃이 예뻤다고. 유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얼굴이 달랐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기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미안하다. 왜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몰랐어. 내가 있다는 것을.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물어봐. 뭐든지. 엄마랑 헤어진 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기철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황했어.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군대 갔다 와서도 하나를, 내 엄마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연락이 닿지 않더라. 그 다음엔요. 20대 후반에 등단했어. 시인이 됐지.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어. 뭔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았어. 기철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5에 결혼했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결국 3년 만에 헤어졌지. 자식은요? 없어. 그쪽이 원하지 않았고 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 유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후회하세요. 제가 태어난 거요. 아니,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오히려 고맙다.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왜요? 불편하실 텐데. 불편한 게 아니라 떨려. 무서워. 내가 날 거부할까봐. 근데 동시에 기뻐. 내 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잘 자라줬다는 게. 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27년을 비웠잖아.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유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떨려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근데 밉지는 않아요. 모르셨으니까요.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억지로 가족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근데 노력은 해주세요. 약속한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가자. 내가 맞춰갈게. 유리가 돌아온 날 저녁 하나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표정을 살폈지요. 유리는 생각보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땠니? 괜찮았어요. 유리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노력하고 싶대요. 너무 늦었지만요. 하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유리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키워준 거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아요. 유리야. 근데 서운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게요. 아빠를 만날지 말지, 알지 말지. 그걸 엄마 혼자 정했잖아요. 하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아요. 그냥 앞으로는 함께 정해요. 세 사람이.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어색하지만 해봐요. 가족이요. 그날 밤 하나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다음 주 기철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 씨는 어색했지만 커피를 내렸지요.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하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연인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부모로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었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유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억지가 아니야.
하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배우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사람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로, 급하게 가족을 만들려 하지 않기로,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날씨 이야기만 했지요. 2번째 만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쯤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철이 자신이 쓴 시집을 가져왔습니다. 유리에게 주고 싶다고 했지요. 유리는 그것을 받아 읽었고 다음 만남에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철은 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 씨는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리를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기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안해했지만 하나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넉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유리는 기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기철은 유리의 직장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유리가 말했습니다. 제 출판사에서 신인 시인 공모전을 해요. 아버지, 응모해보세요. 기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네. 요즘도 시 쓰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다. 해볼게. 하나 씨도 변했습니다. 가게 한편에 꽂혀 있던 그 시집을 내려 읽었지요. 30년 전 기철이 적었던 문구를 보며 이제는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20살이 언젠가 부드러운 페이지로 남기를. 그 문장이 이제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어느 가을 저녁 세 사람은 청춘 서점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침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하나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는 것을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쌓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요. 유리는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세 사람은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기철은 매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고 때로는 시를 썼지요. 하나 씨와 연인은 아니었지만 동료였습니다. 유리의 부모였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춘 서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커피 향기 속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가족의 이야기로요.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늦었어도 어색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함께하려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청춘 서점의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세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지만 확실한 변화였지요. 유리는 기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끝을 흐렸지만 이제는 편하게 부를 수 있었지요. 기철도 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때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 씨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딸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담담했지요.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기철은 매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손님이 가장 적은 시간이었지요.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시를 쓰고 하나 씨는 커피를 내리고 가끔 유리가 일찍 퇴근해서 합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 기철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추천했던 신인 시인 공모전에서 가작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상금도 작았고 대단한 상도 아니었지만 기철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지요. 감사합니다. 유리가 아니었으면 응모도 안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잘하신 거예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대상 받으세요. 세 사람은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청춘 서점에서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 씨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유리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담긴 상자였지요. 100일 사진,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모든 사진 속에는 유리와 하나 씨만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매일 깨달았지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고 생계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리를 낳은 것, 키운 것, 그 모든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철에게 말하지 않은 것. 그것만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지요. 옳았을까요? 그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불행이 왔을까요? 하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청춘 서점에는 난로가 켜지고 따뜻한 코코아 향기가 퍼졌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저녁 자리였지요. 크리스마스요. 여기서 작은 파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나 씨와 기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하지만 유리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좋겠다. 하나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보자. 같이. 저도 좋습니다. 기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간단하게요. 음식 조금, 케이크 하나. 그리고 서로 책 한 권씩 선물하는 거예요. 유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책방이니까 책으로 선물하면 의미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청춘 서점은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트리를 꾸몄지요. 유리가 사온 트리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불빛이 가게 안을 밝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선물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기철에게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선물했지요. 기철은 유리에게 출판 편집 관련 책을 주었고 하나 씨는 두 사람에게 각각 소설책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철이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요. 가족이에요. 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어도 우린 가족이에요. 하나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았기 때문이지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1월 유리는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큰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걱정되니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잘할 수 있어요. 알아. 내가 잘할 거라는 거. 근데 엄마는 걱정되는 거야. 유리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잖아요. 이제 기철은 유리의 새 출발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등단했을 때 받았던 만년필이었지요. 이걸 내가 가졌으면 해. 기철이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집자로서 많은 글을 만날 거야. 좋은 글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라. 소중히 쓸게요, 아버지. 유리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처음으로 딸이 부른 아버지라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세 사람은 그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30년 전 하나 씨와 기철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예뻤나요? 유리가 벚꽃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랬지.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뻤던 것 같아. 그때는 20살이었으니까. 지금도 예쁜데요. 하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보는 벚꽃도 나쁘지 않아요.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습니다. 2년째를 맞이하는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유리는 새 직장에 잘 적응했고 기철은 새로운 시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는 가게를 조금 확장하기로 했지요. 오래된 옆가게가 비었고 그곳을 합쳐서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도와드릴게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좀 할 줄 압니다. 같이 해요. 혼자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할 필요 없어요.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가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벽을 칠하고 선반을 정리하고 새 테이블을 들여놓았지요. 일하면서 웃기도 하고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청춘 서점의 오픈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새로운 손님들도 가게 한쪽 벽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지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세요? 하나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기철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얇은 책자였습니다. 제 새 시집입니다. 출판사와 계약했어요. 정말요? 유리가 환호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철이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헌사가 적혀 있었지요. 하나와 유리에게, 우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하여. 하나 씨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였지요. 고맙습니다. 하나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어줘서요. 제가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청춘 서점의 불이 하나둘 꺼졌지요. 하지만 세 사람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도 되돌릴 수 없지요. 하지만 현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조심스러운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있으려 애쓰는 것. 그것이 가족이니까요. 하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20살의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50살을 바라보는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유리는 행복합니다. 늦게 만난 아버지지만 진심으로 노력하는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엄마가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철도 행복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을 다른 형태로 되찾았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 그 딸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청춘 서점의 밤은 고요합니다. 오래된 책들 사이로 커피 향기가 스며들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3개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3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접힌 페이지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장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20살의 사랑은 실패했지만 50살의 지금은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배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3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따로 또 같이. 이제 그들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